안녕하세요. K방산 투자 리포트 밀떡의 투자 이세환입니다. 이 K방산이라는 말 이젠 다들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2010년 중반부터 시작된 TA-50 훈련기와 K9 자주포, 천궁2 지대공 미사일까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의 대형 무기 계약 수출이 연달아 성공했죠. 실제로 2021년에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인 46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수출 실적 덕분에 2021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무기 수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모든 정보들이 투자로 이어지는 시대, 이런 쏟아지는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성공한 밀떡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스텝스TV가 준비했습니다. 방위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국내외 방위산업 투자 가이드를 준비했으니까요. 그럼 그 첫 시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사와 그 주역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예부터 무기의 진심인 나라였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제 삼국시대 때 우리가 썼던 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썼던 활은요, 합성궁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합성해서 썼던 그런 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제 물소불이었어요. 이 물소불이 탄성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걸 활 만들 때 쓰면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가진 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합성궁은 보통 어떤 데가 쓰느냐,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쓰느냐, 보통 유목 민족이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징기스칸, 몽골, 이런 흉노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은 기후가 어떻습니까? 건조한 스텝 기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궁을 쓰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활 같은 건 습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활시위죠. 이게 습기를 먹으면 탄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위력이 뚝 떨어지는데 건조한 스텝 기후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이런 활을 썼어요. 우리 한반도는 어떤 기후입니까? 스텝 기후가 아니죠. 사계절이 뚜렷한 아열대 기후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뭘 썼다? 합성궁을 썼다는 것은 무기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암흑기가 찾아오죠.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는데 이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상당 기간 외국의 원조에, 특히 미국의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 분야는. 그런데 1970년 닉슨 독트린 선언과 함께 한미 군사 동맹 관계가 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전까지는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를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무기를 얻어 썼어요. 근데 이 이후에 7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공짜로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사야만 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왔단 말이 뭡니까? 자주 국방이에요. 이제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시작이 바로 M16 소총이에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M16을 처음 써봤어요. 그리고 이 M16이 우리 군한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깨닫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 생산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당시 아시아에서 이 M16의 라이센스 생산을 시도한 나라가 두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필리핀이었어요. 두 나라 똑같이 라이센스로 M16을 생산했는데 그 품질은 차이가 컸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M16는 한국제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아주 우수한 품질의 M16 생산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미국 이외에서 생산된 양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우리나라가 생산한 거예요. 60만 정이 넘어가거든요. 이후 독자적으로 K1 및 K2 소총을 생산하게 되고요. 이 K2 소총 같은 경우엔 남미에 수출까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소총을 넘어서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까지 우리가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전방위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이 생산된 무기가 수출까지 되는 그런 현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K방산을 전 세계적으로 각인시켰던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10년 11월 일어났던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많은 장병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뼈아픈 상처로 남은 그날이 아이러니하게도 K9의 위력을 각인시킨 계기가 된 겁니다.
이 당시 북한군이요 방사포로 공격을 했어요. 연평도에서 이 방사포 포탄이 쏟아졌고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해병대의 K9 부대가 카운터 어택 반격을 했죠. 그래서 반격을 해서 이 북한군이 방사포를 발사한 그 자리로 반격을 했는데 첫 번째 탄착 위성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여기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북한군 방사포는 그럼 어디 있었냐?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도랑이 6개가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군이 방사포를 배치해 놓고서 발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언론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한 발도 못 맞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방사포 근처에 제대로 단 게 몇 발 없다. 이거 한 발도 못 맞췄다. 이거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 뭐 시즈 탱크가 쏘는 거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이건 전차포는 직선포죠. 근데 이건 뭐예요? 자주포는 곡사포예요. 간접 사격하는 곡사포란 말이에요. 이 곡사포를 이렇게 쏜 거거든요. 피해 범위가 꽤 넓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언론에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탄착군의 피해 반경을 넣어서 한번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피해 반경을 대입해 보면요. 북한군의 총 6대 방사포 중에 4대를 잡은 게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 북한군의 지금 방사포 탄은 보면요. 6개의 도랑 중에서 중간에 3개만 지금 발사은이 있어요. 뒤쪽에 지금 까맣게 뭐가 보이죠. 6대 중에서 3대가 먼저 방사포를 쏜 거예요. 모든 포병 사격은요. 처음에 일제 사격 안 합니다. 먼저 절반 정도 쏘고 난 다음에 적의 피해 규모를 봐서 탄착군을 수정해서 다시 쏘거든요. 2차 발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격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 첫 번째 사격을 하자마자 우리 해병대의 K9 자주포가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격 덕분에 나머지 세대가 발사를 못하고 도망친 거예요. 만약에 반격을 안 했으면 나머지 세대도 추가로 또 쏘았겠죠, 우리한테. 그럼 피해가 더 엄청나게 커졌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인 사례를 들어봐도 적 방사포한테 먼저 얻어맞은 다음에 반격을 해서 적 방사포를 무력화시킨 예는 이게 최초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방사포는 뭡니까? 여러 가지 로켓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무기잖아요. 자주포로서 정확하게 대응 타격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엄청난 수준의 반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격이 성공했던 건 뭘까요? 첫 번째 요인은 훈련 수준이 아주 높았던 우리나라 해병대 대원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 탑티어급의 우수한 K9 자주포 덕분이죠. 이게 이 K9 자주포는요, 우리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겁니다. K9하고 지금 수출 시장에서 견줄 수 있는 자주포가 사실상 몇 대 없어요. 지금 이 K9 자주포는요, 한화 디펜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호주하고 1조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쾌거죠. 근데 이제 호주뿐만 아니에요. 이전부터요. 터키하고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등의 수출 혹은 라이센스 계약을 이미 했어요. 특히 인도에서는요.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인도가 지금 파키스탄하고 분쟁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중국제 자주포가 들어왔다. 근데 인도는 우리나라 K9을 수입해서 배치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붙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키스탄 포병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K9 자주포. 그리고 여기에 공격된 인도군이 중국과의 국경에 K9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K9 자주포 사정거리 안쪽에 있던 중국군 국경 수비대가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K9의 혼쭐이 났다는 걸 안 거죠. 여기에 K방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됐던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입니다. 국내 항공기술 최강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은요. 지금 아주 수출 시장에서 핫하죠. 사실 이 카이는 90년대 말에 현대하고 삼성, 대우의 항공기 사업 부분이 통합된 회사였습니다. 사실 이 FA-50이 처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모급이 공개가 됐어요. 모급이라고 아시죠? 이게 모형만. 뭐 요즘 같으면 막 그냥 방송사들이 올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땐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한적한 창고에서 사람이 끌고 나왔어요.
사람이 목업을 밧줄로 해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끌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기자들이 그걸 보고서 이랬어요. 대단히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어요. 실전에서 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연습기로 했었기 때문에 연습기 사양으로 해서 내놨지만 이 연습기도 충분히 무장을 달 수 있게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한 게 많아요. 이 카이에서 한 게 정말 많았었어요. 2016년이었죠. 이 반군이 필리핀 반군이 필리핀은 뭐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잖아요. 곳곳에 이제 반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 정부가 이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공군력을 투입했는데 필리핀군이 가지고 있던 아주 구형의 전술기를 투입했어요. 반군이 야무지게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갔던 그 구형 그 전술기들이 폭탄을 엉뚱한 데다 떨어뜨리고 도망왔어요. 이때 최초로 FA-50이 실전 투입됩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출격에 폭탄을 반군 머리 위로 정확하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반군이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FA-50만 뜨면 반군이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여기서 감동을 받아서 더 수입을 하려고 했고 요게 지금 동남아시아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FA-50의 열풍이. 그래서 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렇게까지 지금 FA-50이 들어간 상태죠. 이 K방산 수출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또 터집니다. 이 결정적인 무기 바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천궁2입니다. 이 천궁2는 뭐냐? 여러분들 탄도탄 요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항공기, 적의 탄도탄까지 전부 다 요격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첨단의 우수한 무기체계죠. 이 천궁2는요, 일단은 유도탄하고 교전 통제소는 LIG 넥스1에서 맡았고요. 그 다음에 다기능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발사대 및 미사일 탑재 차량은 한화 디펜스하고 기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이제 같이 뭉쳐서 만든 그런 무기체계죠.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물체를 미사일로 맞춘다.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라 고도의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을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외국에 전혀 도움 없이 우리 자체 기술로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무기 산업에 있어서 어떤 그 단순한 지상용 무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적의 항공기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까지 우리 자체 스스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예요? 그 사는 입장에서도 다 비교해봐요. 얘는 가격이 얼마인데 성능이 뭐고 다 비교해봅니다. 다 비교해봤는데 여러분 그럼 일단 뭐 싼 거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무기는 뭐예요? 자기들 목숨을 지키는 게 바로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을 좀 내려놓고서 일단 성능부터 먼저 본단 말이죠. 이 천궁2의 수출은 대단한 시사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무기체계가 전차입니다. 왜 전차냐?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전차가 없어서 혼쭐이 났잖아요. 우리가 이 이후부터 전차에 대단히 신경을 썼어요. 우리 한국군이 1970년대 중반에 미국한테 너네가 쓰는 최신형 전차 M60 전차를 우리가 좀 수입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사겠다고 했는데 근데 미국이 안 팔았다. 야, 너네 이런 것까지 필요 없어. 이렇게 첨단 이렇게 좋은 전차 필요 없어. 이래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 안 팔아? 오케이 알았어. 우리 너네 거 안 사. 그리고 누구하고 접촉했느냐? 독일하고 접촉했어요. 독일제 레오파드 1 전차를 우리가 산다고 해서 협상이 끝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딱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이 독일제 전차를 사? 그럼 우방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데는요, 자기들 방산 시장에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도장 찍으러 가는 우리나라를 발목 붙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부터 프로모션이 있어서 우리가 한 거지 안 판다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설계해 주겠다. 그래서 너네가 생산하라. 그래서 크라이슬러가 설계를 해줘요. 그래서 생산된 게 K1 전차예요. 근데 이 K1 전차가 이제 현대 로텀에서 이제 생산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K1A1으로 진화를 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T-80 전차를 수입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던 T-80 전차를 철저하게 분석해요.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나온 전차가 지금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최신형 전차 K2 흑표입니다. K2 흑표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또 이제 수출이 슬금슬금 되려고 하죠. 노르웨이에서 지금 혹한기 테스트를 했고, 터키에서도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군이 쓰는 전차다, 이 자체가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방위 산업은 전쟁을 유발시킨다고. 한마디로 이거죠. 무기란 거는 한번 개발해 놓으면 반드시 써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기 개발은 곧 전쟁을 부추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대단히 낡은 생각입니다. 현대 최첨단 무기의 존재 이유는요, 오히려 전쟁 억지력에 있어요. 방위 산업은요, 여러분들, 인류가 지속하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방위 산업에 충분한 투자 매력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의 특징과 업황,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국내 주요 기업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시간보다 더 알차게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방위력 개선비를 한번 살펴보면 1.8%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수출에 관한 알토란 지역이 네네. 동남아시아 지역을 네.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우려하실 게 없는 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6년 동안 방위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은 나라예요. 네. 방위비를 크게 줄일 수 없는 국가들이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지금이 적기일까요?